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역사적인 흥남철수. 메가더 원수는 1950년 12월 3일 당초 계획했던 평양 원산 저지선을 포기하고 서부, 동부 전선의 모든 유엔군 부대는 38선으로 총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평양 방어의 거점 도시인 성천은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었는데 이곳이 이날 중공군에게 넘어갔다. 중공군은 성천에서 평양 동남쪽으로 진출해 유엔군을 배후에서 포위할 생각을 가진 것 같았다. 유엔군을 추격하는 중공군의 산악 행군 속도는 하도 빨라서 제공권 하에서 대로를 따라 차량으로 후퇴하는 미군들을 추월할 정도였다. 메가더는 평양 원산 사이에 있는 산악지대를 유엔군이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적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면서 38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미합참에 보고했다. 그는 중공은 이미 26개 사단을 전선에 투입했고 20만 명은 만주에서 대기 중이다. 이것은 우리의 소수 병력이 전 중공인민과 대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 결단으로 새로운 작전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공군이 개입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의 북진 작전에 제동이 걸릴까봐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해온 메가더는 이제는 말을 바꾸어 중공군이 개입했으니 이길 가망이 사라졌다. 이기고 싶으면 중국을 때려야 한다는 확전의 논리를 구사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트루먼 행정부는 한국 전선에서 미국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 의한 38선으로의 철수 결정은 한반도 통일을 포기한 것일 뿐 아니라 수복한 북한 주민들을 다시 적치하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했다. 국군은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으로 내려가도록 강요한 적이 없었지만 수백만의 북한 사람들은 자유를 향한 목숨을 건 집단 거주 이전을 감행한다. 평양철수, 흥남철수, 일사후퇴로 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산가족의 비극이 빚어진 것이 이때이고 한국인들이 자유이사로 김일성 정권에게 당신은 아니오라고 선고함으로써 민족사의 정통성을 남한 쪽으로 굳힌 것이 이때였다. 국군은 평양을 12월 5일에 포기했다. 평양이 고향이고 북진 때는 평양 도립의 선봉장이었던 백선엽 1사단장은 대동강 철교를 비롯한 평양의 주요 시설들이 모조리 폭파되고 대동강역에서는 태평양을 건너온 미군 탱크 18대가 대포 한 발 못 쏘아보고 화염에 휩싸여버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것이 생전에 내가 보는 평양의 마지막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끊어진 대동강 다리 아래로 흐르는 차가운 강물로 뛰어든 피라민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었다. 백선엽은 황해도의 사리원을 지날 때 말라리아에 걸렸다. 미군이 일본으로 철수한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장병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백선엽 장군이 한국전을 거치면서 관찰한 국군의 문제는 상황이 유리할 때는 초인적인 용감성을 보이는데 불리하게 돌아가면 삽시간에 무너져버리는 점이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솔선수범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평소의 훈련과 계획이 철저해 부대가 기습을 받아 당황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휘관론이다. 서부전선에 투입된 국군 사단 가운데 질서 있는 후퇴를 한 것은 1사단뿐이었다. 백선엽 장군은 문제가 많은 한국인들을 지휘하려면 지휘관의 속이 썩어야 한다고 회고했다. 12월 15일 1사단은 6월 25일 아침에 있었던 바로 그 자리 고랑포로 돌아왔다. 38선을 따라 진지를 구축하고 수비를 해야 할 입장으로 원위치 한 셈이었다. 동해안을 따라 북진하던 국군 1군단과 부전고원을 넘어 장진호로 북동진하던 미 10군단은 11월 말 중공군 9개 사단의 매복 기습에 말려들었다. 한국과 미군 약 10만 명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고원과 협곡을 빠져나와 흥남으로 후퇴했다. 이 포위망 탈출 작전은 195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마지막 철수선이 흥남 부두를 떠나고 부두시설과 보급창고들이 폭파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철수 작전이었다. 함선 109척이 동원돼 군인 10만 5천 명, 차량 17,500대, 물자 35만 톤, 한국 민간인 9만 8천 명을 남쪽으로 실어 날랐다. 이 후퇴, 철수 작전에서 한국과 미군은 약 1,500명의 병력을 손실당했다.
7만 명의 중공군이 병력과 화력에서 월등한 유엔군을 패퇴시켰다는 것은 중공군이 결코 인해 전술만으로 이기는 군대가 아님을 입증한다. 메가더는 흥남에서 철수한 10군단을 383 방어에 재배치했다. 12월 하순 13개 사단, 3개 여단으로 구성된 20여만 명의 유엔군은 남하하는 29개 사단, 31만 명의 중공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혼의 박정희 중령이 참모장으로 있던 구사단은 앞으로는 설악산, 뒤로는 오대산을 둔 산악지대에 배치돼 있었다. 인민군 2군단과 기론8 유격부대가 주적이었다. 이 유격부대는 인천 상륙작전 뒤 낙오됐던 인민군 패잔병을 수습하여 만든 부대였다. 12월 26일 인민군 2군단은 뒤에서 남진하는 중공군을 선도하듯이 구사단과 수도사단이 지키고 있던 동부전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3개 사단으로 구성된 인민군 2군단 중 10사단은 약 10,000명의 병력을 가진 완편 사단이었다. 인제에 있던 인민군 10사단은 우리 9사단의 좌측방 방어선을 돌파해 단숨에 원주 북쪽 50km 지점까지 진출했다. 9사단은 아직 방어선을 정비하기 전이었고 거점 방어를 하고 있었으므로 큰 전투 없이 인민군 14단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9사단은 배후에서 인민군 14단 병력이 출몰하자 영월방면으로 후퇴를 시작한다. 그러나 인민군 14단은 박정희의 9사단을 포위하기 위해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남하하기 시작했다. 인민군 14단은 그 뒤 태백산맥을 타고 횡성, 원주, 제천, 영주, 안동, 의성, 포항, 대구 쪽으로 내려가면서 유엔군의 후방 보급선을 차단하고 교란한다. 미군이 나중에 걸어다니는 공수부대란 별명을 붙인 인민군 14단은 4개월간 약 1000km의 작전거리를 기록하면서 강원도, 충북, 경북 내륙을 휘젓고 다녔다. 전선의 중공군 대공세를 막기도 힘에 붙이고 있던 미군은 흥남에서 철수시켰던 최정예 부대인 제1해병사단을 비롯한 약 5만의 병력을 인민군 14단 토벌에 돌려야 했다. 인민군 14단은 이 산중 게릴라 작전 중 병력의 약 90%를 잃었지만 지휘부는 약 1000명의 잔존 병력을 이끌고 북으로 귀환하여 신화적 존재가 됐다. (1950년 12월 23일) 워커 미 8군 사령관은 서울 북쪽 의정부의 미군 부대를 방문하는 길에 아들 샘 워커 중위에게 은성 훈장을 직접 수여하기로 했다. 얼어붙은 도로를 맹속력으로 달리고 있던 워커 중장의 지프를 추월하려던 한국군 트럭이 추돌했다. 지프가 옆으로 뒹굴면서 보좌관과 운전병은 튕겨나와 살았지만 워커는 즉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사고를 낸 한국군 운전병을 즉시 처형하도록 지시한다. 옆에 있던 미 군사고문관 짐 하우스먼 대위가 말려 운전병은 3년 징역형을 받았다. 짐 하우스먼은 회고록에서 이런 뼈아픈 지적을 했다. 하버드 대학의 고풍어린 교내 예배당 벽에는 한국전에 목숨을 바친 20여 명의 하버드생 병사들 이름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다. 미국은 한 도시에서 한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한 미국의 희망들을 한국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보냈다. 교수들도 참전해 덜어 전사했다. 한국에서도 많은 학도병들이 전사했다. 그러나 한국의 어느 학교에도 전사 학도병들의 이름이 새겨져 지나는 자들의 머리를 숙이게 하는 표지는 없다. 존경하는 소대장님, 용감한 대대장님, 그리고 생명을 던져 진지를 지켜낸 병사들의 얘기는 입으로만 전해질 뿐 그들을 기릴 수 있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은 전후 팔을 잃은 국회의원, 눈이 날아간 국방장관을 갖지 못했다. 행사장이나 연회장 같은 데서 한국전 전상자들을 만나본 적도 없다. 최명신 전 주월 한국군 사령관은 유일한 혈육인 동생이 월남한 뒤 장교가 돼 인접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전사한 아픔을 겪은 사람인데 1952년 당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이 주관한 한 회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벤플리트 사령관은 북한으로 출격했다가 실종된 아들에 대한 공중수색 보고를 다 들은 다음 전혀 표정 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명령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을 수색하기 위한 특수작전은 중지하도록 명령합니다. 행방불명자에 대한 공군의 수색작전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수작전은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낭비이고 피로를 더해줄 뿐입니다. 그간 작전에 참여해준 장병들에게 벤플리트 중위의 아버지로서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담담한 표정, 그건 감동 그 자체였다. 미국의 힘이
바로 그의 얼굴에 씌어 있었다. 워커 사령관의 후임은 육군 참모차장 매튜 리치웨이 중장이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제82 공수사단장으로서 이탈리아 전선에서 활약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도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내린 용장이었다. 그는 통보를 받자마자 준비된 점검 목록에 따라 짐을 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유산 분배를 결정하고 전선으로 가져갈 사진을 처자와 함께 찍었다고 한다. 리치웨이는 가슴에 수류탄이 달린 공수부대원의 복장을 하고 다녔다. 그는 한국 전선에 도착하자마자 전선을 누비면서 떨어진 사기를 되살려내려고 애썼다. 리치웨이 사령관이 장교들에게 맨 처음 명령한 것은 지프의 덮개를 걷도록 한 일이었다. 그는 말했다. 밀폐된 차는 탑승자에게 안도감과 안이함을 준다. 그러나 포장 따위가 총탄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달아나던 타조가 모래에 머리만 파묻고 안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심리일 뿐이다. 한국전의 새 현지 사령관 워커, 리치웨이, 벤플리트는 진정한 군사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1951년 1월 1일 중공군을 주력으로 하는 40만 공산군은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낸다는 목표를 정하고 38선 전역에 걸쳐서 총공세를 개시했다. 6.25 남침 때처럼 서울을 둘러싼 서부전선 의정부, 서울축선의 주공을 놓고 중부 및 동부전선을 조공으로 삼았다. 동부전선 강원도 산악지대에 배치돼 있던 구사단의 박정희 참모장도 눈보라치는 산중에서 암울한 새해를 맞았다. 구사단은 이미 그 열흘 전부터 인민군 2군단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었다. 14단을 주력으로 하는 인민군 2군단은 공산군 주력이 서부, 중부전선에서 공세를 펴기 열흘 전에 아군의 동부전선을 먼저 돌파하여 서쪽으로 진출, 중부지방에 배치된 아군의 배후를 교란시키려 했다. 공세 이전에 공수부대를 후방에 투하하는 것과 같은 독창적인 전략 개념이었다. 일단 후방으로 잠입한 뒤 이 걸어다니는 공수부대는 탄환 한 발, 식량 한 톨도 보고받을 수 없게 돼 있었다. 최대한의 짐을 지고 혹한 속에 산악을 행군해야 했다. 선봉인 인민군 14단이 먼저 국군 9사단의 방어선을 통과해 뒤로 빠졌다. 인민군 2군단의 후속 부대는 14단을 따라가다가 국군 9사단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12월 29일엔 9사단 29연대 후방지휘소가 침투인민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포위됐다. 28, 29연대의 보급로마저 끊어져 긴급 함물자는 공중투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월 30일엔 9사단장 오덕준 준장이 1군단 참모장 김종갑 중장과 자리를 맞바꿨다. 김 준장이 사단의 전방사령부에 예고 없이 나타났을 때 손희선 작전참모는 그가 시차로 온 것으로 착각했다. 이 취임식을 가질 여유도 없었다. 1월 1일 인민군 2군단이 다시 밀고 들어왔다. 강원도 평창군 속사리에 사령부를 두고 있던 9사단은 눈 덮인 산길을 걸어서 후퇴하기 시작했다. 1군단에서 3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된 9사단 사령부는 인민군에 밀려 1월 중에 영월, 상동, 정선, 경북봉화군 춘향, 정선으로 옮겨 다녀야 했다. 1월 26일에 비로소 제30포병대대가 9사단에 배속돼 전투사단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박정희 참모장은 주로 사단의 보급관리를 책임졌다. 탄약과 식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는 주로 대구에서 실어오고 있었다. 후방으로 진출한 인민군 14단이 이 보급선을 차단하려고 정규군에 의한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있었지만 박 참모장의 보급관리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전한다. 그는 김종갑 사단장이 신병으로 한 열흘간 후송되자 사단장을 대리하기도 했다. 9사단은 서울에서 창설 준비를 시작한 이래 넉 달 동안 사령부를 10번이나 옮겼다. 중공군의 총공세에 따라 전선이 남북한을 오르내리는데 맞춰야 했으므로 차분하게 진지를 구축할 시간도 부대를 정비할 시간도 없었다. 사람들이 피난 가고 텅 빈 민가들을 임시 막사로 사용해야 했다. 신문 읽을 시간도 라디오 들을 시간도 없이 산맥을 따라 쫓고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던 박정희 중령으로서는 자신들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지를 알 턱이 없었다.